탕, 탕, 탕. 총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물속에서 차가운 두만강 한가운데서 저는 죽음을 느꼈습니다. 오빠, 소연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엄마 미안해요. 소연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정말 죽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헤엄쳤습니다. 탕! 총알이 제 머리 위 10cm를 스쳤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으악! 뒤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총에 맞았습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린 장면은 1998년 11월 27일 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그날 밤 저는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일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으로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외할아버지는 굶어 죽었고, 외할머니는 굶어 죽었고, 어머니는 제 눈앞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23 청년과 15살 여동생,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했습니다. 이곳에 남아 죽을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탈북할 것인가. 여러분, 제 이야기를 통해 제가 죽음을 극복하고 탈북한 이유와 북한 인권의 실태를 밝히고 싶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자, 이제 제 얘기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1998년 11월 초,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했습니다. 탈북. 그 단어를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은 반역죄입니다. 본인은 물론 3대가 멸족당합니다. 할머니 집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저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첫째 날 밤, 정말 할 수 있을까? 저는 23입니다. 졌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으로 약해져 있습니다. 국경까지는 몇백 킬로미터, 기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여행증도 없습니다. 돈도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둘째 날 밤, 소연이는 어떡하지? 소연이는 이제 겨우 15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소연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는다고요? 두만강의 얼음 같은 물을 건넌다고요? 안 돼. 소연이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소연이를 죽이는 거야. 셋째 날 밤, 잡히면 어떻게 되지? 보위부에 끌려가면 고문당합니다. 손톱을 뽑고 전기 고문을 하고 물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매일 굶고 일하고 맞고 결국 죽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편하게 굶어 죽는 게 나을까? 넷째 날 밤, 만약 성공한다면 중국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소연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 성공하면 우리 살 수 있어. 다섯째 날 밤, 엄마라면 뭐라고 하실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철수야, 소연이를 부탁한다. 어머니는 소연이를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제가 소연이를 살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여섯째 날 밤, 실패 확률은 얼마나 될까? 솔직히 말하면 50%도 안 될 겁니다. 국경까지 가다가 잡힐 수도 있고, 브로커가 사기꾼일 수도 있고, 강 건너다가 총 맞을 수도 있고, 중국에서 공안에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여기 남으면 100% 죽으니까. 일곱째 날 밤, 결정하자.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자. 탈북하자. 목숨 걸고. 새벽 3시, 저는 소연이를 깨웠습니다. 소연아, 일어나. 응? 오빠? 벌써 아침이야? 아니, 아직 새벽이야. 근데 오빠가 할 말이 있어. 소연이는 잠이 덜 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소연이가 이해할까? 소연아, 우리 중국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순간 소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완전히 잠이 깼습니다. 중국? 오빠 그거. 응, 탈북이야. 미쳤어? 그거 잡히면 죽는 거 아니야?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왜 그런 위험한 걸 하려고 해? 저는 소연이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이의 손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아, 똑바로 봐봐. 오빠 얼굴 좀 봐. 소연이는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얼마나 말랐어? 오빠 얼굴에 살이 있어? 너도 마찬가지야. 뼈만 남았어. 여기 남으면 우리 어차피 죽어. 한 달 안에. 아니면 2달 안에. 엄마처럼. 소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소연아, 오빠는 너를 엄마처럼 잃고 싶지 않아. 너도 굶어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오빠 너무 위험해. 맞아. 엄청 위험해. 솔직히 말할게. 우리 죽을 수도 있어. 강 건너다가 총 맞을 수도 있고 잡혀서 수용소 갈 수도 있어. 소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빠까지 잃으면 난. 소연아, 들어봐. 저는 소연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7일 동안 생각했어. 매일 밤 잠 못 자고 생각했어. 그리고 결론 내렸어. 여기 남으면 100% 죽어. 근데 탈북하면 살 가능성이 있어. 50%든 30%든 10%든 0%보다는 낫잖아. 소연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우리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오빠는 최선을 다할 거야. 죽어도 너만은 살리겠어. 오빠. 그러니까 오빠만 믿어줘. 응? 소연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오빠가 가자면 가는 거야. 어차피 나는 오빠밖에 없어. 그 순간 제 어깨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소연이의 목숨이 제 손에 달렸습니다. 제가 실수하면, 제가 잘못 판단하면 소연이가 죽습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절대로. 저는 소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약속할게, 소연아. 오빠가 꼭 살려줄게. 목숨 걸고. 꼭. 그날 아침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저희 떠나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밥을 짓고 계셨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어디로? 중국이요. 할머니는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탈북하려는 거지? 네. 할머니는 한참을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 걱정, 그리고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알고 있었어. 너희가 곧 떠날 거라는 거. 할머니, 여기 있으면 죽는다는 거 할머니도 알아. 그러니 가거라.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나오셨을 때 할머니 손에는 낡은 천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철수야, 이거 가져가라. 주머니를 여니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북한 돈으로 5,000원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할머니, 이건 안 됩니다. 할머니가 쓰셔야죠. 할머니는 이제 늙었어. 곧 죽을 거야. 돈 써봐야 소용없어. 너희가 가져가서 길에 쓰거라.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도. 할머니는 또 다른 것을 꺼내셨습니다. 작은 천주머니였습니다. 안에는 옥수수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 길에서 배고프면 물에 불려 먹어라.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웃을 수 있었던 시절. 내 엄마 사진이다. 가지고 가거라. 엄마 잊지 말고. 저는 사진을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잘 가거라, 철수야, 소연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꼭 살아남아라.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눈물을 참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한테 소식 좀 전해다오. 살아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네, 할머니. 꼭 연락드릴게요. 약속드릴게요. 우리는 할머니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우셨습니다. 가거라 가. 해지기 전에 가야 한다. 밤길은 위험해.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작고 야윈 할머니의 모습, 저는 할머니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3번. 그게 할머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저는 여기서 고백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할머니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께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몇 년 후 브로커를 통해 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저희가 떠나고 6개월 후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살려주셔서.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안남도에서 함경북도 회령까지. 지도상으로는 300km 정도 되지만 북한에서는 그게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역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뼈만 남은 몸, 꺼진 눈빛, 힘없이 늘어진 팔다리. 그들은 앉아있기보다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간혹 누군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 죽었네. 그리고 역 직원을 불렀습니다. 역 직원들은 그 시신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연이의 눈을 가렸습니다. 보지마, 소연아. 오빠 무서워. 괜찮아. 우리는 안 그럴 거야. 우리는 살 거야. 여행증 내봐라. 검표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동무 함경북도에 친척이 위독합니다. 급히 가야 해서 여행증 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행증 없으면 못 타. 예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가 주신 돈 중 절반을 꺼냈습니다. 동무, 제발 좀 봐주십시오. 친척이 죽어갑니다. 검표원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검표원들이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돈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빨리 타. 나 모르는 일이다. 감사합니다, 동무. 우리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빽빽이 차 있었습니다. 앉을 자리는커녕 서 있을 공간도 겨우 있었습니다. 냄새도 지독했습니다. 오랫동안 씻지 못한 사람들의 냄새, 땀 냄새, 몸에서 나는 악취, 심지어 대소변 냄새까지.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쌌습니다. 화장실에 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발로 밟히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눈 감고 있어. 오빠, 토할 것 같아. 참아. 조금만 참아.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덜컹. 기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황량한 들판, 무너진 집들, 텅 빈 거리, 간혹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해골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시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 나라구나. 이게 내가 태어난 곳이구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어? 기차는 자주 멈췄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멈췄다가 다시 들어오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멈춤, 1시간. 사람들은 짜증을 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두 번째 멈춤, 30분. 어떤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하지만 기관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멈춤, 3시간.
이번에는 아예 엔진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게 나았습니다. 저도 소연이를 데리고 내렸습니다. 소연아, 여기 앉아서 좀 쉬자. 응, 오빠. 소연이는 지쳐 보였습니다. 배고파? 응. 저는 할머니가 주신 옥수수를 꺼냈습니다. 몇 알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먹어. 오빠도 먹어야지. 오빠는 괜찮아. 너 먹어. 같이 먹자. 우리는 옥수수를 나눠 먹었습니다. 딱딱했습니다. 생 옥수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3시간 후 기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총 12시간. 기차는 12시간을 달렸습니다. 정확히는 달리고 멈추고 달리고 멈추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함경북도 회령에 도착했습니다. 회령역. 저는 역에서 내리자마자 긴장했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있는지 군인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내 손 꼭 잡고 있어. 절대 놓치면 안 돼. 응, 오빠. 우리는 역을 나왔습니다. 회령 시내.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있는 사람들도 모두 허겁지겁 걷고 있었습니다. 오래 밖에 있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장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를 찾으려면 장마당에 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장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에는 활기찬 곳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파는 물건도 별로 없었고 사는 사람은 더 없었습니다. 간혹 풀이나 나무 껍질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브로커는 어떻게 찾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지? 브로커를 찾는다고 아무한테나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보이부에 신고당합니다. 저는 30분 동안 장마당을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 남자가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에게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입고 있는 옷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았습니다. 얼굴에도 살이 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다.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 뭐야, 꼬마야. 혹시 중국 가는 길 아세요? 순간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제 입을 막았습니다. 미쳤어? 여기서 그런 말하면 어떡해? 남자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따라와. 빨리. 남자는 저희를 끌고 장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좁은 골목. 골목 안쪽. 더 좁은 골목. 미로 같았습니다. 남자는 계속 뒤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추적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10분쯤 걸었을까? 남자는 낡은 집 하나 앞에서 멈췄습니다. 똑똑똑. 3번 두드렸습니다. 잠깐의 침묵. 똑똑. 2번 더 두드렸습니다. 신호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이 어두웠습니다. 들어와.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20대 젊은 남자, 30대 여자, 40대 아줌마, 60대 할아버지, 모두 탈북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한 남자가 안쪽 방에서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브로커인 것 같았습니다. 중국 가려고? 네. 혼자? 아니요. 동생이랑 둘이요. 남자는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천천히 자세히. 저와 소연이를 평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 녀석들이 국경까지 갈 수 있을까?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너 몇 살이야? 23입니다. 동생은? 15이요. 걸을 수 있어? 산길 3시간.
네, 할 수 있습니다. 헤엄칠 줄 알아? 조금요. 조금으로는 안 돼. 강물이 세. 제대로 못 치면 떠내려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 있어? 조금요. 얼마? 저는 할머니가 주신 돈을 꺼냈습니다. 남자는 돈을 세어봤습니다. 이거로는 한 명밖에 못 데려가.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네. 그럼 어떡하나요? 2명이면 이거의 2배는 있어야 해. 내가 위험 부담을 지는 거야. 너희 때문에 잡히면 나도 죽어.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한 명만 가든지. 그건 안 됩니다. 동생도 가야 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둘밖에 없어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제발. 남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동정하는 눈빛. 아휴, 시발. 남자가 욕을 했습니다. 알았어. 특별히 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이야,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내 말 잘 들어야 해. 안 그러면 다 죽어.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남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출발한다.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두만강까지는 3시간 걸려. 산길로 가야 해. 검문소 피하려고. 네. 절대 소리 내지 마. 군인이나 보이부 보이면 숨어. 알았지? 네. 두만강 도착하면 군인들 움직임을 봐. 10분마다 한 번씩 순찰 돈다. 그 틈을 노려서 강을 건너는 거야.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강물은 얼마나 차갑나요? 11월이야. 깨같이 춥지. 근데 참아야지. 안 그러면 얼어 죽어. 강 건너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5분. 느리면 10분. 근데 10분 걸리면 군인들이 다시 와. 그럼 총 맞아. 모두 긴장했습니다. 강물이 새서 떠내려가. 목표 지점보다 50m 아래쪽으로 나올 거야. 그거 계산해서 건너야 해. 강 건너다가 잡히면요? 남자가 심각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총 쏴. 군인들 정말로 쏴. 장난 아니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남자가 우리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강 건널 때 누가 총 맞아서 쓰러져도 절대 도와주려고 하지 마. 너도 죽어.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탈북은 각자 도생이야. 알았지? 동료 같은 거 없어. 각자 살아남는 거야.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도착하면 여기 주소로 가. 조선족 아줌마야. 도와줄 거야. 남자는 종이 쪽지를 나눠줬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 그럼 11시까지 쉬어. 체력 아껴야 해. 11시까지 기다리는 시간. 그 몇 시간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닥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소연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빠, 응? 무서워. 저는 소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워, 소연아. 정말? 응. 엄청 무서워. 죽을까봐. 그럼. 근데 괜찮아. 왜? 오빠가 있잖아. 오빠가 너 지켜줄 거야. 오빠도 무서운데? 그래도 오빠는 형이잖아. 형은 동생 지켜야지. 소연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오빠 고마워. 나 오빠 있어서 다행이야. 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소연아.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출발한다. 다들 조용히 해.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총 6명. 브로커, 저, 소연이, 그리고 다른 사람 3명. 20대 청년, 30대 여자, 40대 아줌마. 절대 소리 내지 마. 딱 한 번만 경고한다.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가로등도 꺼져 있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산길. 브로커는 우리를 산길로 인도했습니다. 험했습니다. 돌부리에 자꾸 걸렸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습니다. 경사도 가팔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가 자꾸 넘어졌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응, 다리가 아파.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하지만 거의 다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소연이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오빠 힘들어. 조금만 더, 소연아. 저는 소연이의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브로커가 뒤돌아봤습니다. 빨리 와. 뒤처지면 버리고 간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소연이를 업었습니다. 오빠, 내가 무거워. 괜찮아. 오빠가 업고 갈게. 소연이를 업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니, 소연이가 무거운 게 아니라 제가 약했습니다. 몇 년을 굶어서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2시간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그리고 마침내 다 왔다. 저기다. 브로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두만강. 달빛 아래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들렸습니다. 찰랑찰랑. 물 흐르는 소리. 저는 그 강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강을 건너야 한다고? 강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50m쯤? 아니, 어쩌면 40m? 헤엄쳐서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셌습니다. 그리고 강 양쪽에는 군인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2명의 군인이 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AK-47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군인들은 10분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해. 저쪽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10분. 10분 안에 건너야 한다고요? 그래. 빨리 건너면 가능해. 근데 체력 떨어지면 못 건너. 그럼 중간에 군인들이 다시 오는 거야. 그럼요. 총 맞아. 진짜로.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 군인들 저렇게 말하면서 걸어가지? 군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야, 시발 춥다. 이응, 손 떨어지겠네. 빨리 근무 끝나고 들어가서 소주나 한 잔 해야지. 크크, 그래야지.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저 군인들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야간 근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생과 사가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군인들 움직임 잘 봐. 우리는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군인들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분 후 군인들이 저쪽 끝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잠시 멈췄습니다. 담배를 끄고 새 담배를 꺼내 피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지? 저 패턴이야. 저 녀석들이 저쪽 끝에 가면 우리가 뛰는 거야. 네. 준비해. 옷 벗어. 옷이요? 젖으면 무거워.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해. 우리는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속옷만 남기고 다 벗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를 스쳤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옷은 머리 위에 들고 건너. 젖으면 안 돼. 네. 소연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오빠 너무 추워. 조금만 참아, 소연아. 강물은 더 차가워. 군인들이 다시 걸어갔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군인들이 저쪽 끝에 도착했습니다. 준비.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몸을 숙였습니다. 군인들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소연이의 손을 꽉 잡고 뛰었습니다.
숲에서 나와 강둑으로 달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죽어. 20m. 강둑까지 20m. 10m. 거의 다 왔습니다. 5m.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물.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뛰어들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소연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으악! 소연이가 비명을 삼키며 물에 빠졌습니다. 저도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얼음물이었습니다. 아니,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전신에 경련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 저는 재빨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연이를 찾았습니다. 소연아, 오빠. 소연이가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소연이를 붙잡았습니다. 소연아, 팔 들어. 헤엄쳐. 추워, 너무 추워. 참아. 헤엄쳐. 우리는 헤엄을 쳤습니다. 물살이 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셌습니다. 계속 떠내려갔습니다. 안 돼, 더 빨리. 팔을 저었습니다. 다리를 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옆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이러다가 목표 지점을 놓치겠어. 저는 더 세게 팔을 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2명의 군인이 강둑에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거기 서라. 지금 당장 나와.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헤엄쳤습니다. 서라니까. 안 서면 쏜다. 쏴라. 난 안 멈춰. 마지막 경고다. 지금 당장 나와.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늘로 쏜 공포탄이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아, 쏴버려. 군인이 소총을 겨눴습니다. 발사. 탕, 탕, 탕.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총알이 물 위를 스쳤습니다. 휙, 휙.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뒤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총에 맞은 겁니다.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으악. 맞았어. 어깨를. 그는 한쪽 팔을 움켜쥐고 허우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브로커의 말대로였습니다. 각자 도생. 오빠, 오빠. 소연이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계속 가. 멈추지 마. 저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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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총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총알이 사방에서 날아왔습니다. 휙, 휙, 휙. 어떤 총알은 제 머리 위 몇 센티미터를 스쳤습니다. 귀 옆에서 쌩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가 있었습니다. 엄마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철수야, 소연이를 부탁한다. 엄마, 제가 소연이를 살리겠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소연이를 밀었습니다. 소연아, 힘내. 거의 다 왔어. 오빠 힘들어 못하겠어. 아니야. 할 수 있어. 조금만. 탕, 탕. 총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제 팔에 뜨거운 느낌이 왔습니다. 총알이 제 팔을 스친 겁니다. 피가 났습니다. 물속에 피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드레날린 때문에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그리고 마침내 손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돌이었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땅이었습니다. 소연아, 다 왔어. 일어나. 저는 소연이를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물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뛰어. 지금 뛰어야 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달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젖은 몸으로 속옷만 입은 채로 탕, 탕, 탕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50m, 100m, 200m. 우리는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안도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셋 다였을 겁니다. 소연아, 소연아, 괜찮아? 응, 오빠. 소연이도 떨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해냈어, 우리 해냈어. 해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총알을 피했습니다.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야, 어디 갔어? 김철호, 어디 있어? 브로커가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총에 맞은 그 청년.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발, 강에서 죽었나? 브로커가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어봤습니다. 출발할 때는 6명이었습니다. 지금은 5명. 한 명이 없었습니다. 20대 청년. 그는 두만강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갈 수 없어. 어쨌든 중국이야. 옷 입어. 우리는 젖은 옷을 입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입지 않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못 쉬어. 중국 공안이 올 수도 있어. 걸을 수 있어? 네. 그럼 가자.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만강 도하 장면. 이게 1998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총알이 진짜로 날아왔습니다. 사람이 진짜로 죽었습니다. 20대 청년. 저는 그의 이름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김철호. 그게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두만강에서 죽었습니다. 24살의 나이에 자유를 꿈꾸다가 저는 그를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비명소리를. 으악, 맞았어.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립니다. 김철호, 편히 쉬세요. 당신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한국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숲속에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옷이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추워. 소연이가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소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체온이라도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소연아. 아침 되면 해가 뜰 거야. 하지만 해가 뜨기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몇 시간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추위와 싸우는 시간,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시간. 소연아, 잠들면 안 돼. 깨어 있어야 해. 응, 알았어. 하지만 소연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안 돼. 이러다 정말 죽겠어. 저는 소연이를 흔들었습니다. 소연아, 눈 떠. 자면 안 돼. 응. 우리는 서로를 흔들며 밤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이 텄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따뜻한 햇빛. 저는 그 햇빛을 받으며 울었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소연아, 일어나. 이제 가야 해. 응.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뻣뻣했습니다.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기 마을이 보여. 저리로 가자. 브로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멀리 마을이 보였습니다. 중국 마을. 우리의 새로운 시작점.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상했을 겁니다. 젖은 옷, 흙투성이 얼굴,
헝클어진 머리. 누가 봐도 탈북자였습니다. 저 사람들 북한 사람 같은데? 또 왔네. 중국어였지만 대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져. 너희는 저 주소로 가. 조선족 아줌마 집이야. 감사합니다. 조심해. 공안 조심하고. 브로커는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저와 소연이만 남았습니다.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희는 북한에서. 아주머니는 우리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참 요즘 너무 많이 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거 없어. 들어와. 아주머니의 집.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옷 갈아입어. 욕실 저기 있어. 욕실이요? 그래, 물 나와. 따뜻한 물. 따뜻한 물. 저는 몇 년 만에 따뜻한 물로 씻었습니다. 물이 몸에 닿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때가 벗겨졌습니다. 몇 년 동안 쌓인 때 물이 검게 변했습니다. 씻고 나오니 아주머니가 밥을 차려놨습니다. 하얀 쌀밥, 김치, 계란, 생선, 반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밥상을 보고 또 울었습니다. 먹어. 많이 먹어.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아니, 맛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건 밥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해.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 그릇, 네 그릇. 우리는 계속 먹었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았지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나. 괜찮아. 아주머니는 현실을 일깨워줬습니다. 너희들 지금 불법 체류자야. 알지? 네.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돼. 송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정치범 수용소요. 그래. 거기 가면 죽는 거야. 고문당하고 굶고 일하다가 죽어. 그러니까 절대 조심해야 해. 공안 보이면 무조건 숨어야 해. 신분증 검사 받으면 끝이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살 거야? 일을 하려고요. 신분이 없는데? 그래도 뭐라도 하겠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근처에 농장이 있어. 주인이 내 친구야. 물어볼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며칠 후 아주머니가 농장 주인을 소개해줬습니다. 40대 중국인 남자였습니다. 일할 수 있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북한 사람들 일 못하던데? 저는 다릅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임금은 중국인의 절반밖에 못 줘. 괜찮습니다. 한 달 해보고 결정하지. 내일부터 나와. 감사합니다. 농장일. 그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4시 50분에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5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밭을 갈았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잡초를 뽑았습니다. 수확했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 그 30분 동안 밥을 먹고 화장실 가고 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 저녁 8시까지. 하루 15시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소연이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한국계 중국인이었습니다. 소연이에게 친절했습니다. 열심히 해. 힘들면 말해. 네, 감사합니다. 소연이는 하루 12시간 일했습니다. 접시를 닦고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손이 트고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농장 창고에서 잤습니다. 좁고 더러웠습니다. 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는 안 맞았습니다. 북한보다는 천국이었습니다. 임금을 받았습니다. 한 달 일하고 받은 돈, 중국 돈으로 500위안, 한국 돈으로 약 8만 원, 중국인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거금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벌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소중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소연이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소연아, 뭐 먹고 싶어? 오빠, 돈 아껴야지.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우리 중국에서 첫 월급 받은 날이잖아. 우리는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이었습니다. 오빠, 맛있다. 그래. 응. 진짜 맛있어. 소연이가 웃었습니다. 북한을 떠난 후 처음 보는 소연이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맞아. 우리 잘한 거야. 탈북하기 잘했어. 하지만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공안이 온대. 언제? 내일. 신분증 검사한대. 저는 급히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어떡하죠? 숨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어디로요? 산으로 가. 내일 저녁까지 산에 숨어 있어. 공안들 가면 내가 연락할게. 다음 날 새벽, 저와 소연이는 산으로 갔습니다. 깊은 산속, 동굴을 찾았습니다. 거기 숨었습니다. 온종일, 먹을 것도 없이, 물도 없이, 그냥 숨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분증 검사한다. 공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소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쉿, 조용히 해야 해. 응. 우리는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준 오래된 휴대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공안들 갔어. 내려와도 돼. 감사합니다. 우리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공안이 올 때마다 숨어야 했습니다. 산으로, 창고로, 때로는 하수구로.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1999년 겨울, 어느 날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자를 돕는 NGO 활동가입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주머니가 소개해 주셨어요. 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한국이요? 네. 대한민국. 저는 망설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을 미제괴뢰, 지옥이라고 배웠습니다. 미국의 식민지, 가난하고 굶주리는 나라. 하지만 중국에서 몰래 본 한국 드라마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좋은 곳인가요? 물론이죠. 여기보다 훨씬 좋아요. 어떻게 다른데요? 우선 합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숨어 살 필요 없어요. 정부에서 정착금도 주고 집도 알선해줘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일자리도 찾을 수 있어요. 탈북자라고 차별받기도 하지만 여기보다는 나아요. 차별이요? 어느 사회나 차별은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동등한 국민이에요.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어떻게 가는데요? 몽골을 거쳐가는 루트가 있어요. 중국에서 몽골로 가서 몽골 한국 대사관에 가면 돼요. 위험하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위험해요. 중국 공안에게 잡힐 수도 있고 몽골 국경 넘다가 발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언제 잡힐지 모르는데 평생 숨어 살 건가요? 그 말이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평생 숨어 살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 가면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나요? 네.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진짜 자유로운 나라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연이와 의논했습니다. 소연아, 한국 가고 싶어? 한국? 남한? 응. 거기 어떤 곳인데? 자유로운 곳이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 정말? 응. 굶지 않아도 되고, 숨어 살지 않아도 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대. 소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빠, 나 여기서 숨어 사는 거 너무 무서워. 공안 올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나도 그래, 소연아. 그럼 가자, 오빠. 한국으로.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 두만강도 건넜잖아. 이것도 할 수 있어. 저는 소연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진짜 자유를 찾으러 가자. 2000년 2월 10일. 우리는 한국행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활동가, 저, 소연이, 그리고 다른 탈북자 7명. 총 10명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몽골. 중국에서 몽골까지는 이틀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버스는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검문소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광활한 대지가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왜 우리는 버스는 달렸습니다. 사막을 지나고 평원을 지나고 산을 넘었습니다. 검문소. 첫 번째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차 세워. 공안이었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활동가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분증 좀 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활동가는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돈을 끼워 넣었습니다. 뇌물이었습니다. 공안은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확인했습니다. 가십시오. 후.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 이번에는 더 까다로웠습니다. 신분증. 여기 있습니다. 뒤에 사람들은 직원들입니다. 내려서 확인 좀 받으십시오. 안 돼. 우리는 내렸습니다. 공안들이 한 명 한 명 확인했습니다. 신분증. 한 탈북자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공안이 자세히 봤습니다. 너무 오래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발각된 건가? 긴장의 순간. 가십시오. 다행히 통과했습니다. 이틀 후 몽골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국경 철조망이야. 활동가가 가리켰습니다. 높은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저걸 넘어야 해? 그래. 밤에 넘을 거야. 경비는 없나요? 있어. 근데 지금 시간대는 교대 시간이라 잠깐 비어. 그 5분을 노려야 해. 밤 11시 우리는 철조망에 다가갔습니다. 활동가가 철조망을 잘랐습니다. 쩔그덕. 철조망에 틈이 생겼습니다. 빨리 지나가. 한 명씩. 소리내지 마. 사람들이 하나씩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소연이를 먼저 밀어 넣었습니다. 조심해, 소연아. 응. 소연이가 통과했습니다. 저도 통과했습니다. 철조망이 옷을 찢었습니다. 살이 긁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몽골 땅. 우리는 또 해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 대사관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걷고 차를 얻어 타고 다시 걷고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자유야. 2000년 2월 18일 마침내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건물 위에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게 우리나라 국기구나.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대사관 문 앞에 섰습니다. 소연이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의 침묵.
문이 열렸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그 사람은 우리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들어오세요.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모든 긴장이, 모든 두려움이, 모든 불안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1년 반의 여정.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몽골로, 그리고 마침내 한국 대사관.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25살 청년이 대사관 문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연이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오빠, 우리 해냈어. 응, 우리 살았어. 대사관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2000년 3월 12일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내일 출발합니다. 인천공항으로 가요. 정말요? 네. 드디어 고향에 가는 거예요. 고향? 대한민국. 제가 태어난 곳은 북한이지만 제 진짜 고향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00년 3월 15일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소연아, 저기 봐. 구름이야. 와, 진짜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늘이구나, 이게 자유구나. 몇 시간 후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희생, 그리고 저와 소연이가 걸어온 길. 2000년 3월 15일, 저는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굶주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저기 봐. 맥도날드래. 맥도날드가 뭐야? 햄버거 파는 곳. 햄버거? 우리에게는 모든 게 신세계였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데리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통일부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수 씨, 소연 씨 맞으시죠? 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원에 가실 겁니다. 하나원이요? 네,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입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시게 됩니다.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 고층 빌딩, 깨끗한 도로, 많은 차들, 네온사인. 오빠, 여기 진짜 부자 나라다. 응, 우리가 배운 거랑 완전 다르네. 하나원. 3개월간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인권, 자유.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개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건 말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자유. 이게 자유구나. 한국어도 배웠습니다. 동무가 아니라 친구예요. 인민이 아니라 국민이에요. 수령님이 아니라 대통령님이에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인터넷이 뭔지 배웠습니다. 휴대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3개월 후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줬습니다. 600만 원.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집도 구하시고 생활비로 쓰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제 인생 첫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게는 궁전이었습니다. 전기가 24시간 들어왔습니다. 수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TV가 있었습니다. 소연아, 이게 다 우리 거래. 응, 믿기지 않아. 우리는 그 작은 원룸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탈북자세요?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북한에서는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아, 그건 경력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요. 면접 10번, 20번, 30번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말투가 좀 손님들이 불편해할 것 같은데요. 탈북자 채용하면 문제 생길까봐 차별이었습니다. 한국에 왔는데도 차별받았습니다. 왜 이래? 저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수 씨, 내일부터 나오세요. 한 공장에서 저를 받아줬습니다. 공장 일, 단순 조립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철수 씨, 일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저는 이 기회가 감사합니다. 일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야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1년 후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탈북자 특별 전형 합격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꿈 같았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철수 씨, 북한은 어땠어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지옥이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2010년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2012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들을 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났구나. 2025년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소연이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어머니가 나오는 꿈을. 철수야, 잘 살고 있구나. 네, 엄마.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하세요. 북한 사람들을 잊지 마세요.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